릴라는 언제나 바빴다. 그해 리노는 릴라를 억지로 학교에 재등록시켰지만 릴라는 계속 수업을 빼먹었고 결국 또 의도적으로 낙제했다. 릴라의 어머니는 릴라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했고 아버지는 릴라에게 가게를 봐달라고 했다. 릴라는 의외로 거부하지 않았다. 양쪽 일을 악착같이 해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만족해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나 공원으로 산책갈 때 아니면 큰 길에서 가끔 마주치곤 했다. 그때마다 릴라는 내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호기심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아버지와 오빠 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릴라는 자신의 아버지가 소년 시절에 지금의 아버지처럼 신발을 만들던 할아버지의 작업장에서 도망쳤다고 했다. 아버지는 자유를 찾아 카소리아까지 가서 구두 공장에 취직했다고 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각양각색의 사람을 위해서 신발을 만들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신발을 만들었다. 릴라는 아버지가 수제화 제조 과정을 완벽하게 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발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를 잘 다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재단기와 가죽을 손질하는 기구, 연마기 등의 도구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릴라는 내게 피혁, 구두의 가피, 가죽 제품 제작업체와 판매처, 높고 낮은 굽, 끈 만드는 법과 신발 디자인 도면, 구두 바닥을 접착하고 색을 입히고 광택 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릴라는 마법의 주문처럼 구두 만드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을 사용했다. 구두 공장이 마법의 세계라도 되는 양 아버지가 그런 용어들을 카소리아에 있는 공장에서 배웠다고 이야기했다. 페르난도 아저씨는 그 마법의 세계에서 모험의 결과에 만족한 탐험가처럼 돌아왔고 이제는 편안한 작업대, 망치, 철로 만든 신발본, 헌 신발과 풀냄새가 뒤섞인 좋은 냄새가 나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작업실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고 했다. 릴라는 열정적으로 나를 그 언어의 세계로 이끌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발을 편안하고 튼튼하게 감싸는 신발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리노와 페르난도 아저씨야말로 동네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인 것처럼 느껴졌다. 릴라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가면 구두방에서 일도 할 수 없고 아버지는 한낱 시청 수위에 지나지 않는 나는 릴라가 누리는 특별한 혜택에서 제외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학급에서도 의미 없이 자리만 채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수개월이 지나도록 나는 교과서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거나 힘을 얻지 못했다. 불행함에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집으로 돌아갈 때면 작업장 구석에 있는 릴라만의 작업 공간인 작은 탁자 앞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기 위해 구두방을
지나가곤 했다. 릴라의 상체에서 가슴이 커질 기색은 아직 없었고 가녀린 목에 얼굴은 수척했다.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릴라는 유리문 너머로 아버지와 오빠가 머리를 수그리고 있는 사이에 못 박힌 듯 자리 잡고 앉아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다. 책도 수업도 숙제도 없는 세상이었다. 나는 가끔 진열장에 진열된 광택제가 담긴 상자와 새로 바닥을 댄 헌 신발이며 앞볼을 늘리기 위해 틀에 끼워놓은 새 신발들을 손님이라도 되는 양 신발에 관심이라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곤 했다. 그러다 보면 릴라가 내 존재를 눈치채고 내게 아른 체를 했고 나는 그녀에게 응답했다. 릴라는 이내 다시 작업에 열중했고 나는 마지못해 자리를 떴다. 리노가 릴라보다 먼저 내 존재를 알아챌 때가 더 많았다. 그럴 때면 그는 나를 웃기려고 이상한 표정을 지어 보였고 나는 부끄러워서 릴라가 나를 바라보기 전에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다. 어느 일요일 어느새 내가 카르멜라에게 열정적으로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카르멜라는 꿈이라는 잡지와 싸구려 연애소설을 닥치는 대로 읽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다가 그녀가 책을 읽을 때 조금씩 옆에서 흘끔거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검은 바탕에 하얀 글씨로 쓴 그 소설들을 카르멜라와 공원에서 함께 읽고는 소설의 줄거리와 등장인물들의 대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카르멜라는 대화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연애소설의 가짜 사랑 이야기에서 알폰소에 대한 자신의 진실한 사랑으로 주제를 옮겼다. 나는 카르멜라에게 지지 않으려고 약국집 아들인 지노가 나를 좋아한다고 했다. 카르멜라는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카르멜라의 눈에 약국집 아들은 범접할 수 없는 왕자님이자 약국의 후계자였으며 수의의 딸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신사로 보였기 때문이다. 카르멜라에게 지노가 내게 가슴을 보여달라고 했던 일이며 그렇게 하고 십리라를 받은 이야기를 막 털어놓으려던 참에 무릎 위에 소중히 펼쳐진 꿈에 실린 여배우들 중 한 명이 신고 있는 아름다운 구두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가슴 이야기보다는 더 큰 반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참지 못하고 아름다운 구두와 그 아름다운 구두를 만든 사람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또 카르멜라와 내가 저렇게 아름다운 구두를 신는다면 지노나 알폰소도 우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릴라의 새로운 열정을 내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생각에 수치스러웠다. 카르멜라는 무심하게 내 이야기를 듣다가 그만 가봐야겠다고 했다. 그녀는 신발이나 신발 만드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 나와는 달리 카르멜라는 릴라의 행동만 흉내낼 뿐이었고 사랑과 연애소설같이 그녀를 사로잡은 것들에만 관심을 나타냈다. 그 시기는 그런 식으로 지나갔다. 나는 혼자 하는 일에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것을
곧 인정해야만 했다. 무슨 일이든 릴라의 손길을 거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겼다. 그러다 그녀가 멀어지면 그녀의 목소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더러워지고 먼지투성이가 된다. 중학교, 라틴어, 선생님, 교과서와 교과서 내용은 신발 마감법보다 고무적이지 못했고 이 사실은 나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모든 것이 바뀌었다. 카르멜라와 릴라와 나는 첫 영성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하러 갔다. 교리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릴라는 할 일이 있다며 먼저 가버렸다. 나는 그녀가 집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을 목격했다. 놀랍게도 릴라는 초등학교로 들어갔다. 나는 카르멜라와 함께 걸어가다 지겨워져서 그녀와 헤어지고 난 뒤 건물을 한 바퀴 돈 다음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일요일이라 학교 문이 닫혔을 텐데 릴라는 왜 학교로 들어간 걸까? 나는 망설이며 정문을 지나 복도로 들어섰다. 졸업 후 한 번도 초등학교를 찾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예전부터 나던 학교의 익숙한 냄새에 편안함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나는 1층에서 유일하게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갔다. 전등불이 환하게 켜진 넓은 홀이 나타났다. 벽면에는 오래된 책이 가득 꽂힌 선반들이 들어서 있었다. 어림잡아 10명 정도 되는 어른과 그보다 훨씬 많은 아이와 10대 청소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책을 집어들고 책장을 넘기다가 손에 든 책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는 다른 책을 골라서 책상 앞으로 가 줄을 섰다. 책상 뒤로는 올리비에르 선생님의 숙적인 페라로 선생님의 깡마른 몸과 짧게 자른 잿빛 머리가 삐져나와 있었다. 선생님이 사람들이 고른 책을 살펴보고는 기록부에 무엇인가를 적으면 사람들은 한두 권의 책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릴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미 그곳을 떠난 것 같았다. 그곳에서 무엇을 한 걸까? 학교에 다니지도 않고 이제는 새 신발, 낡은 신발 할 것 없이 신발에만 열정을 쏟으면서 왜 내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책을 빌리러 학교에 왔던 걸까? 릴라는 그 장소를 좋아한 걸까? 왜 내게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던 걸까? 왜 나를 카르멜라와 남겨둔 걸까? 신발 밑창 가는 법에 대해서는 내게 그렇게 신나게 떠들어댔으면서 읽고 있는 책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지? 나는 화가 나서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다. 학교 생활은 전보다 더 의미 없게 느껴졌다. 엄청난 양의 과제물과 학년 말 구도 시험이 나를 덮쳤다. 나는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까봐 열심히 하지만 어떠한 보람도 느끼지 못하면서 공부했다.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겨 짜증이 났다. 어머니가 가슴 때문에
내가 단정해 보이지 않는다며 나를 끌고 브래지어를 사러 간 것이다. 어머니의 태도는 평소보다 더 퉁명스러웠다. 가슴이 생기고 생리를 시작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설명은 쌀쌀맞고 불충분했으며 그마저도 마지못해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러고는 질문을 할 틈도 주지 않고 몸을 돌려 절뚝거리며 나가버렸다. 브래지어를 하니 가슴이 더 눈에 띄었다. 학기의 마지막 몇 달 동안 나는 사내 아이들의 놀림감이 됐는데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진호와 그 애의 친구가 내가 흔쾌히 가슴을 보여주었다고 소문을 낸 것이다. 자기들에게도 가슴을 보여달라는 아이들 때문에 팔짱을 껴서 가슴을 가리고 그들을 피해 다녔다. 나는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 때문에 외로웠다. 사내 아이들은 길에서건 뜰에서건 내게 억지를 부렸다. 그들은 웃으며 나를 놀렸다. 한두 번은 릴라식으로 그들을 밀쳐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괴롭힘을 당할까봐 두려워 집안에 틀어박혔다. 엄청나게 공부를 했고 학교에 가야 할 때만 마지못해 집 밖으로 나왔다. 5월의 어느 날 아침, 진호가 내 뒤를 쫓아와 자기와 사귀자고 했다. 진호의 태도는 전혀 거만하지 않았고 오히려 약간은 겁에 질린 것 같았다. 나는 조금은 그에 대한 원망 때문에, 조금은 복수심 때문에,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국집 아들이 날 원한다는 사실에 우쭐해져서 그에게 싫다고 했다. 그는 그 다음 날도 내게 사귀자고 했다. 부모님들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첫 영성체식이 6월로 늦춰졌는데 진호는 그때까지 자기와 사귀어 달라고 끈질기게 되물었다. 영성체식 후 우리는 순백의 신부차림 그대로 성당 앞 광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죄를 저질렀다. 카르멜라는 릴라에게 내가 약국집 아들의 고백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 일 따위에는 관심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일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릴라는 내게 일어난 일에 흥미를 나타냈다. 왜 사귀지 않겠다고 한 거니? 릴라가 사투리로 물었다. 나는 릴라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남자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언정 나는 카르멜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갑자기 표준어로 대답했다. 내 감정에 확신이 서지 않아서야. 이것은 꿈에서 읽었던 문장인데 릴라는 내가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놀라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 옛날 초등학교 때 서로 겨루던 것처럼 경쟁하듯 만화나 책에 나올 법한 언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카르멜라는 듣기만 할 뿐 감히 이야기에 끼어들지 못했다. 릴라와 함께 훌륭하게 구성된 문장을 주고받으며 내 마음과 머리가 모두 깨어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중학교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학급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는데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었다. 릴라는 고백한 사람을 시험해 봐야만 그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고 나를 설득했다. 그러더니 갑작스레 다시 사투리로 진호와 사귀되 진호에게 여름 내내 우리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게 하라고 했다. 싫다고 하면 진실한 사랑이 아닌 거지. 나는 릴라가 시키는 대로 했고 그 후 진호는 내 앞에서 사라졌다. 진실한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딱히 속상하지도 않았다. 릴라와의 대화로 얻은 기쁨이 너무나 커서 시간 여유가 있는 여름방학 동안에는 릴라에게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에 만날 때도 그날 나눈 이야기와 같은 대화가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 순간만큼은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히는 바람에 머릿속에 있던 온갖 이미지며 단어들이 표면으로 떠오른 것 같았고 그 덕분에 오랜만에 다시 똑똑한 아이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원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의 대화로 우리의 우정이 다시 돈독해지거나 둘의 관계가 특별해지기는커녕 릴라 곁에 다른 여자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우리가 나눈 대화와 릴라가 내게 해준 조언이 어찌나 인상 깊었던지 카르멜라가 그 일을 여기저기에 떠들고 다닌 것이다. 그 결과 아직 가슴도 나오지 않고 생리도 시작하지 않고 좋아해주는 남자아이도 없는 구두 수성공네 딸내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의 공식 연애 상담사로 자리매김했다. 놀랍게도 릴라는 그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집안일이나 구두방 일로 바쁘지 않을 때면 언제나 상대를 바꿔가며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일부러 그녀 가까이 지나가며 아른 체를 했지만 릴라는 너무나 집중해 있어서 내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녀의 입에서는 언제나 아름다운 문장들이 흘러나왔고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웠다. 바야흐로 비통한 날들의 연속이었고 예기치 못한 수치스러운 일에 고통의 수위는 최고조에 달했다. 알폰소가 전과목 평균 8점으로 진급하고 질리올라는 7점으로 진급했는데 나는 평균 6점에 라틴어에서는 4점을 받은 것이다. 나는 9월에 라틴어 재시험을 치러야 했다. 사실 이 모든 사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나는 애써 모른 척 해왔던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아버지는 나에게 공부를 계속시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했다. 교과서 구입비도 감당하기 힘들었다. 캄파니니와 카르보니 판 라틴어 사전은 중고로 구입해도 비쌌고 재시험을 치르기 위해 여름방학에 과외 수업을 받을 돈은 있을 턱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다지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이 자명해졌다. 돈 아킬레의 작은 아들은 해냈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다. 심지어는 제빵산의 딸내미보다도 못했다. 이렇게 되면 공부를 포기하는 수밖에. 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었고 나 자신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를 더욱 가꾸지 않았다. 나는 장녀였고 내 밑으로는 두 남동생과 막내인 엘리사가 있었다. 내 남동생들인 페페와 잔니는 번갈아 가면서 나를 위로하며 과일을 가져다 주거나 자신들과 놀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세상에 홀로 남아 험난한 운명에 대적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져 안절부절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등 뒤에서 어머니의 기척이 느껴졌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사투리 섞인 퉁명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과외 수업에 내줄 돈은 없다. 하지만 혼자서 공부해보는 것은 괜찮아. 시험에 통과하는지 한번 보자꾸나. 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내 어머니가 틀림없었다. 푸석한 머리에 어디를 바라보는지 알 수 없는 시선, 커다란 코와 뚱뚱한 몸, 어느 때와 다름없는 내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덧붙였다. 너라고 못하라는 법은 없지 않니? 그게 다였다. 아니 적어도 내가 기억하는 것은 여기까지다. 나는 그 다음 날부터 뜰에도 공원에도 나가지 않고 공부에 온 힘을 쏟았다. 어느 날 아침 밖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릴라였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로는 그런 식으로 밖에서 서로 이름을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다. 레누! 릴라가 나를 불렀다. 나는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내게 할 말이 있어. 뭔데? 이리 내려와봐. 나는 마지못해 밖으로 나갔다. 낙제한 사실을 고백하기가 싫었던 것이다. 우리는 한동안 햇볕을 쬐며 뜰을 걸었다. 나는 시큰둥하게 연애 사업에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물었다. 카르멜라와 알폰소 사이에 진전이 있는지 노골적으로 물었던 것이다. 진전이라니? 카르멜라가 알폰소를 좋아하잖아. 릴라는 눈을 가늘게 떴다.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동공에 아주 작은 틈만을 허용해 세상을 더욱 예리하게 바라보려는 것처럼. 그런 눈을 할 때 릴라의 모습은 언젠가 교구 성당에서 상영한 영화에서 본 맹금류를 떠오르게 했다. 하지만 그때만큼은 그녀가 무엇인가에 화가 남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카르멜라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어? 내게 물었다. 아저씨가 결백하다는 말은 했지. 그럼 진짜 살인자는 누군데? 하수구에 숨어 있다가 주새끼처럼 수채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자웅동체 생명체. 역시 그렇구나. 릴라는 갑자기 괴로운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카르멜라를 비롯해 뜰에 몰려드는 여자아이들이 자신의 말이라면 무조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말하기 싫어. 아무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나는 릴라가 아이들을 경멸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미치는 자신의 영향력을 자만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그 애라면 잘난 체 할 것 같은데 릴라에게서는 자부심을 조금도 느낄 수 없었다. 그보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뒤섞인 조바심 같은 것이 느껴졌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멋진 일이야. 내가 속삭였다. 그거야 내 말에 응답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렇지. 순간 가슴이 기쁨으로 벅차올랐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내가 릴라의 말을 굳이 곧대로 받아들이기만 하지 않고 응답할 줄 알기 때문에 나하고만 이야기하고 싶다는 건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뜻인가? 그렇다. 게다가 이 말을 할 때의 릴라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퉁명스러웠지만 이제까지 그녀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힘없는 목소리였다. 릴라는 어떤 소설인지 영화에서 살인자의 딸이 피해자의 아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카르멜라에게 이야기해줬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허구일 뿐 현실이 되려면 진실한 사랑이 생겨나야 한다고 했다. 카르멜라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음 날부터 알폰소와 사랑에 빠졌다고 떠들고 다녔다. 그녀의 말은 다른 소녀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만들어낸 거짓말일 뿐이고 이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알 수 없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나이가 기껏해야 12살이었다. 하지만 이따금 지나가는 트럭 뒤로 일어나는 먼지와 파리 사이로 타는 듯이 뜨겁게 달아오른 길을 따라 걷는 우리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서로의 몸에 의지하며 걸어가는 두 노인네 같았다. 나는 그 누구도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 둘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이다. 돈 아킬레의 목에 칼을 꽂은 것이 전직 목수인 알프레도 아저씨가 아니라 하숙의 생명체이고 살인자의 딸이 희생자의 아들과 결혼한다면 기억하는 한 언제나 존재했던 온 동네를 뒤덮고 있는 거대한 장막이 조금이나마 거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우리밖에 없었다. 사물, 사람들, 건물, 거리가 참아내기 힘든 무엇인가를 내포하고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게임을 하듯이 모든 것을 다시 만들어내야만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와 그녀, 나와 릴라뿐이었다. 릴라는 뜬금없이 하지만 우리가 나눴던 모든 대화가 결국 이 말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듯이 이렇게 물었다. 우린 아직 친구지? 그럼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릴라와 내가 다시 가까워진 그날 아침, 나는 릴라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줬을 것이다. 집에서 도망칠 수도 있고, 동네를 떠나 농장에서 잘 수도 있고, 나무 뿌리로 연명할 수도 있었다. 수채구멍을 지나 하수구로 내려갈 수도 있고,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워지더라도 집에 되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정작 그녀가 내게 부탁한 건 별일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 순간에는 약간 실망했다. 릴라는 하루에 한 번씩 1시간이라도 괜찮으니 라틴어 책을 가지고 저녁 시간 전에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다. 성가시게 굴지 않을게, 릴라가 말했다. 릴라는 내가 낙제한 것을 이미 알고 나와 함께 공부하고 싶어 했다. 중학교 시절 주변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서서히 진행됐기 때문에 실감이 잘 나지 않았다. 우선 솔라란의 가족은 주점을 확장해 제과점을 시작했고 질리올라의 아버지가 제빵사직을 맡게 되었다. 일요일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족과 함께 먹을 갓 만들어낸 빵을 사기 위해 새로 생긴 제과점 앞에 줄을 섰다. 실비오 솔라라의 두 아들, 20살 정도 된 마르첼로와 그보다 약간 어린 미켈레는 흰색과 푸른색이 섞인 밀레첸토를 구입했고 일요일이면 자가용을 타고 동네를 오가며 으스댔다. 돈 아킬레가 식료품점으로 바꾼 알프레도 아저씨의 옛 목공소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 인도에까지 상품을 진열해야 했다. 그 앞을 지나갈 때면 온갖 종류의 향신료와 올리브, 돼지고기 햄, 갓 구운 빵, 돼지 껍데기와 돼지 기름 냄새에 없던 허기도 생길 정도였다. 돈 아킬레의 죽음으로 식료품점과 그의 가족에게 드리웠던 냉혹한 그늘이 서서히 거쳤다. 돈 아킬레의 미망인 마리아 아주머니는 언젠가부터 항상 정중한 태도를 취했고 15살이 된 딸 피누차와 아들 스테파노와 함께 직접 식료품점을 운영했다. 스테파노로 말하자면 릴라의 혀를 뽑아버리겠다고 날뛰던 과거의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어느샌가 매력적인 눈빛에 온화한 미소를 띤 균형 잡힌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손님이 늘어났다. 우리 어머니도 나를 스테파노네 식료품점으로 심부름을 보냈고 아버지도 굳이 반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당장 돈이 없어도 스테파노가 장부에 기록해 뒀다가 월말에 한꺼번에 돈을 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었다. 남편인 리콜라 아저씨와 길가에서 야채와 과일을 팔던 아순타 아주머니는 허리가 아파서 일을 그만둬야 했고 그로부터 몇 달 후 니콜라 아저씨마저 폐렴에 걸려 죽을 뻔했다. 하지만 그들을 찾아온 일련의 불행한 사건들은 결국 잘 마무리되었다. 그들 대신 장남인 엔초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아침 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게 된 것이다. 그에게 우리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던 사내 아이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았다. 엔초는 곱슬한 금발과 푸른 눈을 가진 강인하고 건강한 느낌의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굵은 목소리로 자신의 물건을 선전하며 동네를 돌아다녔다. 엔초는 정직한 데다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태도를 취할 줄 알았고 물건의 품질도 좋았다. 엔초는 숙달된 솜씨로 저울을 다뤘다. 나는 그가 신속한 손놀림으로 저울추를 움직여 균형점을 찾아 무게를 재는 모습과 금속으로 된 저울추와 저울봉을
마찰하며 내는 소리가 좋았다. 엔초는 감자나 과일을 종이로 포장해서 스파니올로 아주머니나 멜리나 내 어머니의 장바구니에 넣어주기 위해 뛰어다녔다. 동네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시작되었다. 얼마 전부터 카르멜라가 일하기 시작한 잡화점은 젊은 재봉사를 갑작스럽게 채용해서 확장 공사를 했다. 여성들을 위한 양장점으로 업종을 전환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의 일환이었다. 멜리나의 아들인 안토니오가 일하던 정비소도 옛 소유주인 젠틸레 고레시오의 아들 덕분에 오토바이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다. 마을은 마치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과거의 증오나 대립관계, 추악한 면으로 이뤄진 본연의 모습을 바꾸고 새로운 얼굴을 드러내려는 것처럼 형태를 바꾸고 있었다. 나와 릴라가 공원에서 라틴어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주변의 평범한 환경이 변하고 있었다. 분수, 숲을, 길가에 난 구멍까지도 변하고 있었다. 공기에는 늘상 아스팔트 냄새가 배어 있었고 커다란 압착 롤러가 달린 차가 연기를 내며 느린 속도로 아스팔트 위를 지나다녔다. 노동자들은 우통을 벗거나 셔츠바람으로 큰 길과 가로변 길에 아스팔트를 깔고 있었다. 주변 환경의 색깔도 변하고 있었다. 카르멜라의 오빠 파스칼레는 기찻길 옆 나무 베는 작업에 선발되었다. 어찌나 많은 나무를 잘라냈는지 나무 쓰러지는 소리가 며칠이고 계속됐다. 나무들은 부르르 떨다 신선한 나무향과 풀향을 내뿜었고 한송가도 같은 긴 소리와 함께 공기를 가르면서 땅에 쓰러졌다. 파스칼레와 다른 일꾼들은 톱질을 하고 도끼로 가지를 쪼개고 땅속 흙냄새가 진동하는 뿌리를 뽑아냈다. 녹지가 사라지고 누르스름한 평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파스칼레가 그 일자리를 찾은 것은 순전히 운이 좋아서였다. 얼마 전에 그의 친구가 솔라란의 주점에 한 무리 외지인들과 함께 와서는 밤에 나폴리 시내 광장에 있는 나뭇가지를 베어낼 사람들을 구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파스칼레는 실비오 솔라라와 그의 아들들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에 일하러 나갔다. 그는 녹초가 되어 새벽녘에야 돌아왔다. 그의 숨결에는 신선한 나무와 고통스럽게 죽어간 나뭇잎사귀, 바다 냄새가 진동했다. 그 일을 계기로 이런저런 일자리가 연결되어서 결국에는 기찻길 옆 나무 베는 작업까지 맡게 된 것이다. 요즘은 기찻길 옆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지나갈 때 보면 건물 높이를 한층 한층 올리기 위해 설치한 임시 가설물을 오르고 있거나 신문지로 만든 모자를 쓰고 뙤약볕 아래 앉아 소시지와 야채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점심으로 먹고 있었다. 릴라는 내가 파스칼레에게 정신을 팔면 화를 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릴라의 라틴어 실력이 나보다 낫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어미 변화와 동사 변화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다. 그녀는
시간 낭비하기 싫다는 듯 특유의 정떨어지는 태도로 내가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그녀도 페라로 선생님의 도서관에 가서 라틴어 문법책을 빌려왔다고 했다. 릴라에게 그 도서관은 큰 자산이었다. 수다를 떨다가 내게 자랑스럽게 대여증 4개를 보여줬는데 하나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는 리노의 이름으로, 하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나머지 하나는 어머니 이름으로 발급되어 있었다. 대여증 하나에 책 1권을 빌려서 한꺼번에 책 4권을 빌렸던 것이다. 릴라는 책을 모조리 읽어치운 다음 일요일마다 책을 반납하고 새로운 책 4권을 다시 빌렸다. 난 릴라에게 어떤 책을 읽었고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무엇인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그럴 시간이 없었다. 우리는 공부해야만 했다. 릴라는 내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못하면 화를 냈다. 한 번은 그 마르고 긴 손으로 내 팔을 꽤 세게 찰싹 때리고는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또 틀리면 더 세게 때리겠다고까지 했다. 릴라는 라틴어 사전에 매료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두껍고 페이지 수가 많고 무거운 책은 처음이라고 했다. 릴라는 끊임없이 사전에서 새로운 단어를 찾았다. 문제에 나오는 단어뿐 아니라 머릿속에 떠오른 모든 단어를 닥치는 대로 찾았다. 릴라는 올리비에로 선생님이라도 된 것 같은 태도로 내게 숙제를 내주기도 했다. 하루에 문장을 30개씩 번역하라고 했다. 그 가운데서 20문장은 라틴어에서 이탈리아어로, 나머지 10문장은 이탈리아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하라고 했다. 릴라도 문장을 번역했는데 속도가 나보다 훨씬 빨랐다. 여름이 끝날 무렵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다. 문장에 쓰여있는 순서대로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고 중요한 단어의 뜻을 찾은 다음 나열된 단어를 보며 문장의 뜻을 이해하려고 낑낑대는 내 모습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릴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니? 선생님은 내게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다. 문제만 내줄 뿐이었다. 그것은 내 나름의 공부법이었다. 릴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조언했다. 먼저 라틴어로 된 원문을 읽어봐. 그런 다음에 동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야 해. 동사의 인칭을 알면 주어를 찾아낼 수 있어. 주어를 찾으면 보호를 찾을 수 있는데 동사가 타동사면 목적격 보호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류의 보호겠지. 이런 식으로 해봐. 나는 그렇게 했다. 갑자기 번역이 쉬워졌다. 9월 달에 학교에서 재시험을 봤는데 필기시험에서는 단 하나의 오답도 없었고 구두시험에서도 정답을 다 맞췄다. 누구에게 과외를 받은 거니? 약간 마음이 상한 듯 선생님이 물었다. 친구가 가르쳐줬어요. 대학생이니? 나는 대학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그렇다고 했다. 릴라는 교문 밖 그늘 아래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학교에서 나와 그녀를 껴안고 시험을 아주 잘 봤다고 했다. 나는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자고 했다. 그녀가 먼저 같이 공부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였다. 그녀는 성가신 듯
내게서 몸을 빼내더니 자신은 그저 흔히 공부 잘한다는 아이들이 공부한다는 라틴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래서 알았으니 이걸로 됐어. 라틴어가 좋지 않아? 좋아. 도서관에서 책을 더 빌리려고. 라틴어 책? 응. 아직 공부해야 할 게 많은데. 네가 내 대신 공부해줘. 내가 힘들어하면 네가 도와주면 되지. 난 이제 오빠와 할 일이 있어. 그게 뭔데? 곧 보여줄게.